예, 너무 열정적으로 박수를 쳐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명지대학교 사학과에서 이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한명기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이제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사에 대한 강연을 시작을 했는데, 이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 조선시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전쟁이었는지는 아마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체로 짐작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켰던 여진족, 만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만주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서 이 명나라를 위협할 정도의 강국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본 다음에, 마침 만주족이 강국으로 성장하던 무렵은 조선이 히데요시의 침략에 의해서 임진왜란을 겪고 또 그 임진왜란이 남긴 후유증을 극복하느라고 겨를이 없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 임진왜란이라는 전쟁과 누르하치, 그리고 그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는 누르하치와 선조대, 광해군대의 조선, 이 문제까지 한번 염두에 두면서 이 병자호란으로 가는 전사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진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진족이라고 하는 종족은 우리가 고대사 고구려를 염두에 두면 말갈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나옵니다. 이 고구려 시절에 고구려의 하층민들 가운데 말갈족이 상당히 많았고, 이제 고구려가 당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는 발해의 대다수 국민들을 구성했던 것이 말갈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갈족을 국민으로 삼았던 발해 왕국이 역시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는 이 여진족들도 이 만주와 화북 일대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삼제도회라고 하는 책 속에 나와 있는 여진인 수렵 복장의 모습이죠. 상당히 잘 그려서 얼핏 봐도 눈매가 상당히 매서운 인물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진족들이 사실상 역사 무대에서 그 확실한 그 증표를 남기기 시작한 것은 이 발해가 멸망하고 시간이 꽤 지난 12세기 초반이었습니다. 자, 저 활을 들고 있는 수렵인의 복장에서도 얼추 알 수 있습니다만, 여진족은 우선 이 활을 쏘는 궁술, 그리고 말을 타는 기마술에 뛰어난 데다가 이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뭐라고 평가를 받았냐면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는 내한, 내핌 능력 또한 대단히 뛰어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 발해를 멸망시켜서 여진족들을 자신들의 휘하에 두었던 거란족들은 이런 속담까지 만들어냈어요. 여진일만 즉 천하 불감당이라고 하는 속담이 나왔습니다. 자, 한자로 설명해 드리면 여진일만 즉 여진족이 10,000명이 되면 천하불감당, 천하라도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진족 가운데에서 리더가 출현해가지고 10,000명 정도만 되는 여진족을 통합시키거나 단결시킬 수 있다면 그 어떤 나라도 여진족을 못 당해낸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여진족에 대한 이 공포 심리가 발현된 속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1115년에 여진족 가운데 완옌부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그 완옌부의 족장이었던 아구다,
이렇게 아구다라고 읽지만 한자로는 아골타라고 쓰죠. 이 아골타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해서 이 화북과 만주 지역에 흩어져 있던 여진족들을 통합해서 금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당시 중원의 화북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송나라가 여진족에게 밀리게 됩니다. 여진족은 마침내 금나라가 1126년에 정강의 변이라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듯이 바로 이 송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대공격을 감행해가지고 당시 송나라의 황제였던 휘종, 흠종을 만주로 잡아가기까지 했던 이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를 하죠. 자, 원래 북송, 개봉을 수도로 했던 송나라가 여진족의 금나라의 공격을 피해서 양쯔강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때의 송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남송 시절에는 수도를 기존의 개봉에서 항주로 옮기게 되죠. 이 여진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금나라를 세워서 남송을 공포에 몰아넣게 되었던 이 경험은 뒷시기에 다른 민족들, 특히 한족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세계사를 기억해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도 또 그 이전에 존재했던 거란족의 요나라도 또 끝까지 남아있었던 남송도 전부 13세기가 되면 누구에 의해서 통일됩니까? 몽골족의 원나라에 의해서 통일되어 버리죠. 그래서 금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다시 여진족들은 화북지방과 만주 일대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지난 시간이죠. 제가 홍건적 얘기를 하면서 1368년에 명나라가 건국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명나라가 건국되고 중원을 지배하고 있던 몽골족이 바로 저쪽 고비사막 쪽으로 쫓겨나게 되니까 이제 여진족들의 지배자는 몽골족에서 누구로 바뀐 셈입니까? 한족의 명나라로 바뀐 셈이죠. 그래서 명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이 여진족들은 역시 화북과 만주 지역에서 뚜렷한 통일 국가나 집단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부족 공동체로 나누어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몽골족의 원나라를 몰아내고 북경과 중원을 장악한 명나라는 이 민족 정책을 어떻게 펼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비록 몽골족의 원나라를 북경에서 쫓아내긴 했습니다만 몽골족의 원나라가 완전히 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화북지방까지는 점령을 했지만 아직 만주라고 불리는 지역은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주에 누가 흩어져 살고 있다 그랬습니까? 여진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송나라의 후예이자 남송이 아골타에게 쫓겨갔던 그런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한족의 명나라 지도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이들은 여진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이런 거겠죠. 만주족, 여진족을 10,000명이 모이도록 통일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또 저 내부에서 아골타 같은 놈이 나와서 우리 명나라에게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앞으로 여진족을 통제할 때는 절대로 아골타 같은 자가 재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분열시켜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목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진족을 무조건 약화시킬 수만 없는 것이 당시 명나라의 고민이었습니다. 자, 이 몽골족의 원나라가 지금 북경 쪽에서는 쫓겨났지만 여전히
북경 서북 지역의 고비사막 쪽에 또아리를 틀고서 호시탐탐 명나라를 다시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명나라의 지배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진족 내부에서 아골타와 같은 강력한 리더가 나오는 것은 막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진족이 너무 약해지면 이 여진족을 이용해서 몽골족의 원나라, 즉 북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견제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자, 한족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주변의 오랑캐들을 상대할 때 항상적으로 써먹는 원칙이 있죠. 오랑캐는 내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누굴 이용해서 견제한다? 오랑캐를 이용해서 견제한다. 그걸 좀 유식하게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진족을 끌어들여서 몽골족을 견제하려는 깜냥을 명나라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명나라의 여진 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너무 강하지도 않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약하지도 않게 여진족을 적절히 통제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 여진족들이 대규모로 흩어져 살고 있는 만주 지역에다가 여진족들 내부에 자치를 일단 허용합니다. 그들 내부에서 수장이 등장하면, 우두머리가 등장하면 그 우두머리들에게 명나라에서 위소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벼슬을 줍니다. 대신 자치는 허용하되 군사적 문제가 생기거나 인명권은 철저하게 명나라가 틀어지는 형태로 간접 지배를 하죠. 이런 간접 지배 말고 여진족을 확실하게 자기들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기 위해서 명나라는 경제적 카드를 뽑아듭니다. 이 16세기 후반, 17세기 초반까지 여진족은 여전히 뭐가 문제였냐면 쌀이나 소금이나 면제품이나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철제 농기구를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 쌀과 소금으로 대표되는 생필품을 어떻게 조달했냐? 바로 만주 지역의 여러 곳에서 무역하는 시장을 열어가지고 이곳으로 명나라 상인들이 와서 여진족하고 바로 교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나라 상인들은 바로 만주로 뭘 갖고 오느냐? 소금, 쌀, 면제품, 비단, 그리고 조선 같은 데서는 철제 농기구, 이런 걸 갖고 와서 여진족에게 수출을 했죠. 그러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여진족은 그거를 수입했으면 뭔가 결제 대금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뭘 줬는지 아십니까? 예, 여진족의 3대 특산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삼, 이 백두산 일대에서 채취한 산삼, 그리고 잡은 짐승의 가죽인 모피, 그리고 이 바이칼호 동쪽 지역에서는 이미 일찍부터 민물 호수에서 진주를 양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진족들은 명나라 상인들에게 생필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산삼, 모피, 진주를 수출하는 형태로 먹고 살았습니다. 자,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필품과 사치품의 교역 구조죠. 그런데 명나라는 거기에다가 조건을 걸어 놓습니다. 뭐냐 하면 이 무역 장소로 나오는 여진족 부족장 한 사람에게 칙서라고 불리우는 명나라 황제가 발행한 무역 허가증을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래서 무역장에 나올 땐 반드시 그걸 소지하고 와야 돼요. 그걸 안 갖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 무역장에 아예 입장을 시키지 않고 교역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명나라에서 준 교역 그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칙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혹은 평소에 명나라 군인이나 정치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거를 압수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결국 명나라 말을 듣지 않으면 뭐 공급을 차단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생필품 공급을 차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치품하고 생필품의 교역에서 결국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명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재학 중인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여진족이 이제 생필품을 거의 명과의 무역에 의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누르하치가 세력을 키워서 이제 명과 이제 관계를 단절했을 때 이제 그 생필품이나 여러 가지 농업이나 그런 것에 대한 요구는 어떻게 충당했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 혹시 그 요구를 조선을 침탈함으로써 충당했다면 그 조선이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쳤다 하더라도 호란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문제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명나라가 경제 제재 과정에서 교역을 중단시켰을 때 주로 누르하치는 어떤 작전을 쓰냐면 바로 만주 지역에 대한 개간 사업에 나섭니다. 스스로 황무지나 땅을 개간해서 자기들 스스로 농업 생산력을 높여가지고 이 농산물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황을 창출하려고 했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명과 몽골 지역의 원정을 가서 약탈을 통해서 각종 물자를 실어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물자를 약탈한 것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노동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인이나 몽골인들을 붙잡아다가 만주 지역의 농장을 개간해서 거기에 사역시키는데도 전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말이 만들어지냐면 10사람의 한족보다 한 사람의 조선족이 낫고 10사람의 조선족보다 한 사람의 몽골족이 낫다라고 하는 게 만주인들 사이에 퍼져가게 되죠. 근데 이제 누르하치가 그 위기 극복 차원에서 농경민족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데 명나라가 계속 개간 사업을 방해하고 나중에 거기서 생산된 곡물 같은 거를 군대를 보내서 압수해 가니까 이게 이제 누르하치의 분노를 더더욱 촉발시키게 되죠. 그래서 1618년에는 아예 누르하치가 명나라에게 정면으로 선전포고하고 침략을 개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여진족은 당시 명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크게 세 부족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여진족 자체를 명나라 사람들은 크게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주, 해서, 야인의 차이가 뭐냐에 대해서는 말들이 분분한데 대충 지금까지 나온 얘기에 따르면 여진족 중에서 몽골족의 피가 가장 많이 섞인, 군사적으로도 가장 셌던 여진이 바로 해서 여진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주 여진은 오늘날 저쪽 두만강 넘어 송하강 일대에 살고 있던 여진족으로 농경에 대한 진전도가 딴 해서나 야인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종족이 바로 건주 여진이었어요. 장차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조선을 혼쭐을 냈던 이 청나라는 이 세 여진 가운데 어느 종족 출신일까요? 바로 건주 출신입니다. 바로 이 건주 출신 중에서도 청나라 건국의 기반을 쌓았던 사람이 바로 건주 여진 수장의 아들이었던 누르하치. 원래 이름은 애신강나 누르하치라 해서 이 애신이란 말이 여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고 교로는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건주 여진 지역에서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이 누르하치예요. 그런데 이 누르하치가 성장하는 과정에는 당시 만주 지역의 명나라 군대 사령관이었던 이성량이라고 하는 인물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아마 이성량 그러면
그 인물이 도대체 누군가 하고 의아해 하실 텐데, 왜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를 이끌고 들어온 장수 중에 이여송이라고 있었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그 이여송의 아버지가 이성량입니다. 자, 누르하치는 아버지는 타쿠시, 할아버지는 교창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만주 용영성 신빈현에 있는 허투알라라고 하는 지역에 복원해 놓은 타쿠시의 집이에요. 저 집을 연상하시면 누르하치는 상당히 좋은 집에서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큰데, 바로 이 누르하치가 출세를 하게 되고 영향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는 바로 이여송의 아버지인 이성량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1583년에 건주 여진의 부족장 중에서 왕고라고 하는 인물이 명나라에게 반기를 듭니다. 당연히 반기를 드니까 이성량은 군대를 동원해서 왕고를 공격했겠죠. 그때 이 왕고는 이성량 군대의 공격을 피해서 해서여진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쳐요. 그런데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도망쳐온 이 왕고라는 인물을 해서여진부의 하다라고 하는 곳의 족장이 그냥 붙잡아가지고 이성량에게 넘겨줘버립니다. 그래서 이성량은 이 왕고라는 인물을 북경에 묶어 보내가지고 북경에서 능지처참을 당해요. 그러니 왕고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왕고의 아들 이름은 아타이였어요. 아들 아타이는 자기 아버지를 도로 이성량에게 밀고 한 해서여진의 하다 부족에게 엄청난 원한을 품고 하다를 공격합니다. 보복해서. 그러니 이성량 입장에서는 밀고자를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성량이 다시 군대를 거느리고 하다 부족을 돕기 위해서 아타이를 공격을 하죠. 명군이 우세한 무기를 갖고 숫자도 많으니까 아타이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르체라고 하는 성에 포위가 되어서 명군이 마지막 총공격을 앞두고 항복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마침 이 아타이의 부인하고 누르하치 집안하고 친척 관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타이를 공격하는데 이성량을 따라갔던 누르하치와 누르하치의 아버지, 누구라 그랬습니까? 다 그동안 반납하셨네요. 타쿠시. 할아버지 교창가. 특히 할아버지 교창가하고 아들 타쿠시가 타임을 걸었어요. 이성량한테. 뭐라고 타임을 걸었냐면, 저희 둘이 이 고르체 성에 들어가서 저 앞뒤 모체는 아타이라는 녀석을 자수시킬 테니까 잠시만 최종 공격을 멈추고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이성량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타쿠시하고 교창가가 아타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고르체 성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빠방 소리가 나더니 이 누르하치의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피를 뿜으면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탄환이 어디서 날라왔냐면 고르체의 아타이 쪽에서 날라온 게 아니라 명군이 쏜 거였어요. 자, 누르하치하고 아버지, 할아버지는 명군 편이 돼서 또 다른 여진족을 공격하는데 참전했는데 도리어 누구한테 죽은 겁니까? 명군한테 죽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 보는 눈앞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누르하치의 원한과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당시만 해도 누르하치는 이 원한과 분노를 이성량에게 표출하기에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성량이 누르하치한테 기분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미안했겠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성량이 누르하치에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를 죽인 데 대한, 말로는 잘못 오발해서 죽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일부러 쏜 거였어요. 왜? 누르하치 집안이 나중에 클 것 같으니까 미리 싹을 자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성량은 미안한 마음에 누르하치에게 뭘 줬냐면 여진족들이 명나라 상인들과 교역하려면 반드시 뭐를 소지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칙서. 근데 그게 원래 한 부족에게 몇 장씩 주는 거라 했습니까? 한 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성량은 옛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면서 30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성량이 예기치 못했던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와요. 만주 쪽에서 무역을 하려는 사람들의 물류를 누가 장악하게 됩니까? 누르하치가 장악하게 돼요. 이 누르하치는 사실상 그러니까 뛰어난 군인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탁월한 상인이자 경제가였던 겁니다. 아주 상업수완을 발휘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핏값으로 받은 칙서를 활용해서 이 건주 여진 지역의 경제권을 서서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그 바탕이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경제력이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건주 여진 지역뿐만 아니라 해서 여진 지역에서 수합되어서 들어오는 산삼모피 진주의 물류권을 장악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고 그 부를 바탕으로 해서 군사력을 키운 다음에 이제 그 군사력을 활용해서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비명 행사한 거에 대한 복수에 나서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언제부터냐? 1588년부터죠. 1588년이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입니다. 그래서 확보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서서히 자기 주변의 건주 여진의 다른 부족들부터 야금야금 정복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1591년에는 마침내 압록강까지 이르는 길을 뚫습니다. 압록강까지 도착했다는 얘기는 이제 누구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을 건너면 어디입니까? 조선이란 말이에요. 자, 명나라는 이 누르하치 세력이 야금야금 커져서 주변 부족을 아울렀을 뿐만 아니라 압록강까지 진출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누르하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길들이고 견제하려고 덤비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누르하치의 은인이 또 나타나죠. 바로 누굽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 누르하치는 임진왜란에서 상당히 좋은 기회를 얻죠. 이 히데요시가 원하지는 않은 거였고 의도하지 않은 거였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조선을 침략해서 명나라 군대의 조선으로의 참전을 부르는 바람에 누구에게 기회를 준 겁니까? 누르하치에게 기회를 준 거죠. 바로 이 대목을 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일본의 식민사가들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르하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큰 절이라도 올려야 된다.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의 간섭을 뚫고 누르하치에게 길을 열어줬으니까. 명나라가 조선에 들어가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누르하치는 마음 놓고 주변의 여진족들을 확실하게 정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임진왜란 중에 끝날 무렵이 되면 누르하치의 세력은 이제 명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군사적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자, 임진왜란을 맞이해서 조선국왕 선조는 당시 어디까지 피신한 상태였습니까? 잘 아시네요. 서울을 버리고 저 만주하고의 접경지대인 의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1592년 겨울에 명나라 사람을 통해서 누르하치가 뭐라고 제의를 했냐면 조선이 원하기만 하면 우리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가서 일본군을 쓸어버리겠다. 뭔 얘기냐? 위기에 처한 조선을 위해서 원병을 파견하겠다는 제의를 합니다. 조선은 고민 끝에 누르하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만 이 누르하치의 제안을 계기로 해서 여진족이 이제 왕년의 여진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절감하게 되죠. 그 와중에 선조는 이제 일본하고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뭐까지 걱정해야 되냐면
누르하치의 침략을 앞으로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무렵의 선조는 이미 전쟁을 오래 치르면서 나름대로 전략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만강하고 압록강이 당시에는 여진족하고 뚜렷하게 경계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어떤 일이 많이 벌어졌냐면 여진족들이 수시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와서 몰래 조선 영역에서 산삼을 캐가는 자들이 많았어요. 때에 따라서는 조선 쪽에서 산삼 채취를 놓고 양쪽 10만이들 사이에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져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선조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저 만주족 10만이들이 와서 산삼을 캐가 하더라도 그들을 절대로 공격하지 말아라. 이 누르하치에 대한 회유론을 이제 선조가 이미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 누르하치 세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595년 선조가 명나라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당시 남부주부라고 하는 벼슬에 있던 신충일이라고 하는 인물을 타쿠시 집이 있던 허투알라라고 하는 곳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 신충일의 임무는 명확했어요. 너 가서 누르하치 진영을 정탐해서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아보고 와라. 이 와중에 이제 1598년에 임진왜란이 끝나죠. 끝나고 일본군은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10년 있다가 선조가 세상을 떠나고 누가 조선의 왕이 됩니까? 광해군이 왕이 되죠. 자, 광해군이 왕자리에 상당한 우여곡절 끝에 올랐는데 광해군 시대의 조선은 전쟁은 끝났습니다만 결코 절대로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전쟁이 남긴 폐허를 극복해야 되는 내부의 과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전히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나라는 어디입니까? 일본이에요. 일본은 히데요시가 죽어서 조선에서 철수하긴 했지만 전쟁 끝난 다음에도 뭐라고 조선을 협박했냐면 이렇게 협박합니다. 대마도하고 무역을 재개하고 우리하고의 국교도 재개해라. 만약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조선을 다시 침략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북 쪽의 만주에서는 누구의 세력이 확 커졌습니까? 누르하치의 세력이 커져서 호시탐탐 명나라뿐만 아니라 조선을 노리고 있어요. 일본의 위협을 걱정해야 되는 판에 서북 쪽에서는 지금 누르하치의 여진족이 조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조선의 원병을 파견해서 도와줬다고 했지만 명나라 역시 만만치 않았어요. 명나라는 어떤 생각을 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조선의 임진왜란 당시에 군대를 보내서 참전하는 바람에 누가 어부지리를 얻었다? 누르하치가 어부지리를 얻었다. 그러니 이제 누르하치를 견제해야 되는데 한족들은 늘 오랑캐를 견제할 때 누구를 이용하려 한다 그랬습니까? 또 다른 오랑캐. 그래서 이때부터 명나라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글에다가 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순종할 순자에다가 오랑캐 이자예요. 순종하는 오랑캐란 뜻이에요. 누굴 가리키는 말이냐고요? 조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순종하는 오랑캐를 데려다가 누구랑 싸움 붙이겠다? 누르하치와 싸움 붙이겠다라는 이제의 정책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조선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 은혜라는 게 뭐냐? 임진왜란 때 너희가 망할 뻔했을 때 우리 군대가 참전해서 망해가는 너희를 살려주었다. 그걸 한자로 제조지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전쟁은 끝났지만 조선의 위치는 참 한심했어요. 일본으로부터 위협받죠. 만주족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죠. 거기에 은혜를 갚으라는 명나라의 채근까지 겹쳐지면서 조선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삼중의
외압에 직면하고 있었다. 자, 광해군은 이 엄혹한 상황에서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냐 하면 지금은 누르하치의 위협을 막는데 전력해야 된다. 그러니 일본하고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좋게 갈 수밖에 없다. 자, 7년 동안 조선에 와서 죽이고 불지르고 엄청나게 초토화시킨 일본을 당시 지식인들은 영원히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광해군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본이 원수인 건 분명하지만 일본이 원수라고 해서 조선이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누르하치도 못 맞고 일본하고의 관계도 이렇게 되니까 일본하고의 관계는 정상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광해군은 반대를 무릅쓰고 1609년에 기유약조라고 하는 것을 체결해서 일본하고의 관계를 정상화시킵니다. 이거는 바로 만주하고의 관계에 몰두하기 위한 외교적 결단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일본의 군사력이 굉장히 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누르하치가 침략해 왔을 때 만주하고 싸우려면 일본으로부터 군사적 원조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군사적 원조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일본군이 자랑하던 조총 그리고 칼과 같은 것을 수입해서 무기 체제를 혁신하려는 생각을 한 거죠. 자, 이 와중에 외란 끝난 이후에 만주의 힘, 누르하치의 힘은 점점점 더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1599년에는 자기들의 힘이 완전히 커지니까 이제는 옛날 생각을 하니까 자의식을 드러낼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여러분 만주 문자라고 아시죠? 이 만주 문자를 1599년에 마침내 창제합니다. 원래 만주 문자가 창제되기 전에 여진족들은 몽골 글자를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다가 1599년에는 이제 만주 문자를 창출해서 완전히 독립된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 아십니까? 마지막 황제의 영화 주인공이 누구죠? 푸이 아닙니까?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정식 명칭은 선통제입니다. 그런데 그 선통제가 1911년 손문이 일으킨 신의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바람에 만주족의 청나라가 멸망하고 황제였던 푸이는 하루아침에 뭐가 됐습니까? 실업자, 일명 백수가 됐죠. 그래서 천진이라고 하는 곳에 유폐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1931년에 여러분 만주사변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 만주사변을 일으켰던 관동군이 이 쏟아지는 외부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만주국의 우두머리를 일본 은인으로 앉히지 않고 만주족으로 앉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1차 고려 대상이 되겠습니까? 바로 만주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가 1차 고려 대상이 되죠. 자, 푸이는 그러면 뿌리를 쫙 따라 올라가면 누구의 후손이 됩니까? 그렇죠. 누르하치의 후손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푸이를 황제 자리에 올린 관동군은 쭉 따라 올라가면 누구의 후계자입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후계자죠. 바로 이 대목에서 일본 학자들은 희한한 논리를 만들어내죠. 자, 누르하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은혜를 입었듯이 푸이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 관동군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러므로 만주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우리 일본에 의해서 은혜를 입은 역사다. 고로 우리 일본과 만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만주는 누가 먹어야 된다? 우리 일본이 먹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바로 유명한 만선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1931년 이후 만주 침략, 곧이어 중일전쟁으로 본토 침략에 나서면서 자신들의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일종의 준거로서 청나라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누르하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명나라의 신종황제, 조선의 선조, 이 넷이 어우러지는 동아시아의 전쟁사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지고 바로 일본 중심의 새로운 역사관을 창출한 겁니다. 어쨌든 누르하치에게 임진왜란은 절대절명의 기회이자 그가 동아시아의 청나라라고 하는 대제국을 만드는 출발점이 된 것이고, 이후 누르하치와 청나라, 고전에는 후금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이 만주족의 입김이 세지면서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은 선조 광해 군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누르하치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또 누르하치를 견제하는데 조선을 끌어들여 가지고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명나라의 이재의 획책에서 벗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어렵고도 힘든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렵고도 힘든 과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선에서는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내부의 격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광해군대, 인조대, 누르하치의 후금의 위협에 대한 조선의 대응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흥미롭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누르하치가 아예 명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국가를 건설해서 2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누르하치를 같이 치자, 섣불리 싸움을 걸었다가 그들로부터 보복 침략이라도 받게 되면 조선은 최악의 경우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화포도 끌고 오지 않은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이 전쟁터로 나왔습니다. 과연 왜 이 전쟁에서 조선군이 참패했을까?